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수면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고고학적 자료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유적 자체가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은 그 삼국시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상가들, 뭐, 이렇게 이제 고김해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김해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해수면이 어디까지 들어왔을까, 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 발굴 과정에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물을 이용해서, 뭐, 배의 부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뭐 좋겠지만, 1500년 전, 뭐, 2000년 전, 이런 나무들이 빨리 썼기 때문에, 고고학적 자료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김해 지역은, 저습지 환경에서 김해 봉황대 유적과 김해 간동리 유적이 대표적인 해수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고학자다 보니까 고고학적인 내용으로 해수면을 다가가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정진 선생님께서 빨리 주라고 해가지고 뭐 급하게 PPT를 편집하다가 갑자기 잘못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역시 뭐 다 이야기거리가 되는 내용만 편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슬라이드 사진 도면 위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최근에 뭐 국립가야문화 연구소에 가야 관련된 총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분류사에 가야의 교통이라는 내용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과 슬라이드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강가야 해상교육항 간동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진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시민대학은 작년에 오고 올해 또 왔습니다. 제가 올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하필 고맙기도 하고, 지난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 해상교육항, 우리는 이제 교육항, 국제무역항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막 그 당시에 항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항은 근대에 와서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자다 보니까 그 당시의 용어로서 진으로서 이제 무역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간동진 그러면 이제 국제무역항인 간동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간동진을 어떤 형태로 진을 구조가 경관이 만들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 물류, 국제무역항인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컨테이너가 오고 가고, 큰 덤프트럭이 컨테이너를 싣고 나르고 이런 경관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하역하고 이런 것들 배에서 하역을 해서 컨테이너를 실어서 육지로 보내고 이런 이제 교통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을까? 그걸 고고학적으로 알 수 있는 유적이 있냐? 그렇게 하면 이제 간동리 유적이 대표적인 유적이고 이런 유적은 아마 제가 18년 전에 발굴 조사를 했지만 현재 18년이 지났는데도 이 유사한 유적은 아직 발굴된 예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만나기 쉬운 유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교통수단인 현재 수레와 배의 증거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은 금강가의 해수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해수면 연구는 기간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고고학이 이제 60년을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고고학이 연구된 지가 6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면 변동은 자연과학적인 분석과 해법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김해 그리고 이제 가까운 함안 그리고 창녕 이 정도의 이제 해수면 변동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김해가 되었던 것은
김해가 예전에 고김해만이라는 것을 가까운 바다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고김해만에 대한 복원들은 참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고학적 자료 유적을 통해서 해수면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그 해수면 변동을 그 당시에는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그 교역지를 통해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교역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제 2009년도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발굴 조사를 하고 나면 2년 안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2년이라는 것은 시간을 제약을 둔 것은 왜냐하면 이제 발굴 조사가 되고 나면 빨리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 연구자들한테 자료를 공개해야만이 그 자료를 기초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안에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년도 이 유적을 조사하면서 보고서를 낼 때 이제 항상 고민을 합니다. 보통 제일 쉽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냥 그 지역의 행정명을 따붙여서, 여기가 이제 뭐 간동리면 간동리 유적, 여기가 뭐 이제 그 행정구역 단위를 붙여서 그냥 이름을 짓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유적은 선착장이 나온, 삼국시대 선착장이 나온 유일한 유적이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도 찾고 뭐 이런 게 여러 개 찾아보니까, 아, 그래. 우리가 말하는 항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해 간동리 삼국시대 진, 그러니까 무역항인 진의 터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지은 이름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한번 갖다 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김해 봉황대 유적과 이제 김해 간동 유적을 이야기할 건데요. 금강가야의 가장 핵심 유적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예, 그 대성동 고분군은 죽은 자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산자가 어디서 살았냐고 생각을 하시면 이 봉황대 유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해 봉황대 유적이 금강가의 핵심 유적이고, 그 유적 중에서 왕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적이다. 그래서 이제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서 왕성을 찾기 위한 학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성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체는 아직까지 뭐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야 시절에 꼭 왕성이 모두 다 이제 왕과 관련된 왕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야 사회라는 게 이제 고대 국가로 보통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등한 이제 국가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야라는 연맹체를 형성하면서도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제와 마찬가지로, 신라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전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국가, 이는 고대 국가를 우리가 말하는 근대의 스테이트 개념의 국가를 그때 가야로 가서 적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를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봉황토성의 범위고, 우리가 이제 금강가야는 가장 활발하게 발굴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야의 시작이 이제 금강가야다 보니까 가야의 명주 금강가야의 실체를 밝기 위한 발굴 조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전체가 한 120여 차례 정도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원을 해결을 위한 발굴 조사도 있고 학술적인 발굴 조사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에는 저 봉황대 주변은 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문화재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나 창녕이나 함안의 읍내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뭐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화유적 분포구역 안에 살고 있는데 집을 갖다가 신축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요즘은 이제 그 신축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 꼭 사시는 로또,
복권기금으로 소규모 발굴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문화재 조사는 전액 다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할 때 전국에 전문 발굴 기관이 17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규모 발굴을 건물을 신축하는 시민분들이 다 자기들가 비용을 대서 조사를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제 바뀐 지가 10년 뭐 이 상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서 전액 다 하고 있는데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 100% 국가에서 발굴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문화재 유역구역에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지자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발굴이 조사되었고 이 봉황대 성벽은 저희 연구소에서 2007년 소방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의 이름을 이 동네 이름 봉황이라는 이름을 따서 봉황토성으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연구자들에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황토성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황토성에는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게 이제 김해감에 있는 해반천입니다. 해반천이라는 하천인데 이 해반천은 뭐 여러 가지 문헌 기록에도 나오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과 가까운 곳에 이 부분에 선착장 시설이 확인이 되었고 이 우측에 보이는 지도는 김해라는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이 도시의 변화 과정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봉황토성을 쌓고 살았으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 고읍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는 그 외구들의 침략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대적인 이제 업성 정비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뭐 이런 경관들을 다 볼 수 있지만 유독 김해 지역에는 이 경관이 잘 남아 있고 실제로 이게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에 있는 이 택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건물 신축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 보면 거의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김해는 그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번만 탁 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고급성이 지나가는구나. 빨리 그러면 이야기해서 조사하고 집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울 사대문 안쪽과 똑같은 겁니다. 서울 사대문 안쪽에는 내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하든 집을 신축하든 이렇게 하면 지분만 치시면 지자체 가시면 여기는 표본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골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바로 발굴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적 행정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국가유산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연 가면 항상 이걸 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황대 유적은 이제 이건 유리건판 사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아주 다양한 문화재, 경관 이런 사진들을 기록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들어가시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황대 유적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다 도심지어가지고 집이 빼곡히 들어서고 여기만 이제 보호구역으로 해서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나지막한 이 구릉의 이 부분이 막 그 당시에 삼국시대 때 왕성으로 추정된 아주 밀집 지역입니다. 집주에서 사는 밀집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요 부분들이 다 옛날에는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겠는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황대 유적인데 바로 보시면 이제 하천 해반천이 이게 이제 아마 비가 좀 오고 나서 찍은 것 같습니다. 해반천이 범람해서 이렇게 물길이 보이는 정도로 낮은 지대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서히 이제 매립시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의 지역으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 아까 제가 빨갛게 표시했던 부분이 이 구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해발 3m, 4m, 5m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고산 건물지들이 많은 겁니다. 보통 저지대 가옥은
연약 집안이다 보니까 기둥을 세울 때도 그냥 꼽아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기초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조사하면서 기둥 아래에 이제 초판, 초석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지대에 기둥을 세우려면 밑에 기초 시설이 하나 있으면 이 기둥이 이제 계속 이제 연약 집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 기둥 아랫자락에 뭐 돌을 놓거나 팽팽한 돌을 놓거나 나무 판재를 놓아서 기둥을 세우니까 그 연약 집안을 극복해 놓은 토목 기술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여기 이제 고산 건물지라고 해서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해안변에 직교되게 돌출되어 있는 시설을 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닷가 가도 장교 시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를 가시든지 안 그러면 가까운 남해를 가셔도 해안변으로 돌출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장교라고 하는데 그 부재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육지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있느냐? 돌출된 부분은 날아가고 없습니다. 발굴 조사해 보는데 그 발굴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장교 시설의 호환 시설이라는 걸 인식을 못 했습니다. 간동리 유적이 발굴되면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잘 나온 간동지에서 가서 보시도록 하고 바닷가변에 이렇게 돌출된 선착장 시설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연구소 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금강가야 시기에 이제 봉황토성과 해반천의 관계, 고 김해만의 관계에 대한 이제 CG로 복원한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황토성이고, 여기가 이제 김해 구산동 지성묘 유적입니다. 제가 김해 구산동 유적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몰지각한 행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구산동 유적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뭐 복원 사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노력해서 그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 구산동 유적은 해반천이 쭉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해반천의 입구가 바로 봉황대 유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바다에서 다가서는 입구이기도 하고 뭐 육지 쪽에서 봐도 이쪽을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라는 것들이 다 이쪽에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황대 유적이 여기 집중하게 살게 되고 그 주변에도 하천이 있습니다. 금강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이 있고 호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들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반천만 많이 알고 계시고 이 금강천은 이제 복개돼 가지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하수 시설로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가 이제 봉황대 유적입니다. 다 도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집주해서 살고 있고 요 해수면 라인을 갖다가 이제 복원하게 된 겁니다. 요렇게 해수면 라인을 복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간동리 유적이 되겠습니다. 간동리 유적에서 바닷물이 들고 날고 민물 썰물 때 물이 들어왔다 빠지면 이 토양이 섭지화되기 때문에 육지하고 경계되는 라인에 지금 이제 갯벌 같은 남해안 쪽에 가시면 우리가 보면 여기는 갯벌이고 바다가 시작이 되고 여기는 육지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안선이 나온 겁니다. 그 해안선이 유적에서 나온 거는 이제 간동리 유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안선이 어떻게 나오냐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발굴조사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김해만입니다. 예전에 이제 바다가 들어왔는데 이 사진에서 이제 이게가 다 바닷물인데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가장 낮은 곳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은 습성상 고위에서 저위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도 요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골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조석 간반의 차가 큰 남해안 지역에서는 갯골이라고 해서 이 배가 들고 나는데 조석 간만에 차가 크는 남해안 지역에서는 이 갯골을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백기를 아는 사람이 안내해 줘야만이
배가 뻘에 빠지지 않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천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내려가 하천이 보이시고 이렇게 올라온 하천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하천이 옛날에 이 선착장에 있는 이 갯골과 관련된 하천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요 배가 들어오더라도 이 갯골을 따라서 이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민물 썰물대를 잘 못 맞추면 뻘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뻘에 이제 가둬지면 6시간 정도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마 그 당시에 연안 삼국시대 고대사회의 연안 항로를 통해서 무역을 할 때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침반이 있더라도 그 디테일한 그 지역의 바닷물과 민물 썰물 빠지는 시기라든지 조석간만의 차가 있을 때 그 환경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를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착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로하고 선착장이 나왔는데 선착장과 붙어서 도로가 너무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가야시대라고 하면 562년 멸망과 동시에 이제 신라로 편입이 되는데 신라 왕경에 가면 우리가 지금 정비되어 있는 곳곳에 다 포장도로들이 확인이 됩니다. 삼국시대 포장도로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신라에는 이 조방으로 해서 도로 정비를 잘했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그것이 아마 중앙집권 갔을 때의 모습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야에서도 도로를 가지고 이게 각을 지어서 만드는 도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야인들도 그렇게 도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선착장이 들어선 것을 이게 바다라고 상상하시면 이렇게 발룡산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천혜의 입지에 선착장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해안에 고지에 형성되는 마을의 시기가 3,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생긴다. 그게 남해안의 고지성 마을의 좀 특징적인 요소다. 다른 지역은 잘 안 보인다. 동해에도 잘 없고 서해에도 없는데 남해안에 있다 하면서 설명했던 게 간동리 유적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신문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4세기가 되면 3, 4세기가 되면 이 용산패총이라는 이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던 사람들이 이 5세기가 되면 이게 간동리 유적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을 보여주는 이제 마을들이 보이고 있어서 동네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환경과 영향이 있다. 그래서 포상팔국이라는 그 전쟁과 관련된 포상팔국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남해안에 살고 있는 포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김해를 공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해가 교육을 장악하고 있고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8개 포구 마을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기사는 이제 기록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 1차, 2차만 있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남해안에 노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역은 장점은 물건을 주고 팔고 이런 장이 형성이 되고 항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좋은 이점인데 역시 물류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재화가 모이는 곳에는 도둑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안은 해적이 오래전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해적이 어떨 때는 우리가 장보고 상단도 일종의 물건을 팔고 하는 상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도 노락질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해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해안의 바닷가에 살면 필연적으로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주고 파는 이문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지성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들이 유독 남해안에 3, 4세기에 많다. 이런 것들을 작년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착장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진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삼국시대는 진하면 이제 국제무역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이 왜 근대적 개념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 제가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게 당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신라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었던 당진이 최근에 부르는 용어가 당진항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삼국시대 때는 당진이라고 부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하동은 옛날 이름이 대사입니다. 그 대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는 곳곳에 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을 이제 그냥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둥리적입니다. 이게 보이시는 게 선착장이, 여기 선착장이 제가 나중에 모식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착장이 있고 이렇게 도로가 정비대가 있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가 한 180m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215m. 그러니까 이제 삼국 가야 시기에 만든 도로인데 이렇게 뛰어난 도로가 나오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부정을 하는 겁니다. 가야가 이런 도로를 만들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포도 덧도 못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유적을 조사하면서 이제 석사학위를 갖다가 이 도로 유적 연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가야시대 도로다. 이것을 입증하고 전국에 조사됐던 도로들을 비교해서 왜 이게 가야시대 도로고 이 도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이제 경주 왕성이라든지 백제 사비계 도로에 비근 가는 구조를 토목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쪽에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 주변에 이런 이제 고산 건물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산 건물지 하면 창고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유적이 조사되면서 창고도 있지만 지배식 건물지가 존재할 수 있구나를 갖다가 입증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동리 유적에서 삼국시대 포고마을의 형태들을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한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는 폭이 보통 8m 폭에 만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이제 전국의 도로를 다 분류를 해서 그 당시에 수레바퀴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적에서 1.2m, 1.3m의 도로 폭의 수레바퀴가 나란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는 어떨까 보니까 1.2에서 1.8을 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도로 유적이. 그래서 이제 도로 유적에서 보이는 이 수레는 그 당시에 구격화되어 있는 게 아마 1.2, 1.8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이 50m 간격으로 이렇게 십자 교차로도 있고, 이 Y자로 벌어지는 도로도 있습니다. 요즘 도로하고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포구 마을에 만들다 보니까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50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도로를 낼 때 교차로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뚝딱 우리가 아스콘을 포장해서 접근을 하지만 교차로를 잘 만든다는 게 사고를 내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시에 이제 마차가 수레를 끌고 가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 회전폭을 다 감안을 해서 교차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난 토목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교차로들은 보통 왕경, 왕도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야라는 곳에 그리고 외항이라고 알려져 있는 간동리 쪽에서 이런 교차로와 잘 정비된 도로가 나오고 선착장이 나오고 101급동에 이제 건물지가 나오는데 이 건물지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전도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도 있고 또 술도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많은 집들이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발굴 당시에 전경이 되겠습니다. 요게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가 선착장. 여기가 이제 고기만한 해안선이 이렇게 여기 보면 육지하고 바닷물하고 갈리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육지하고 갯벌하고 이렇게 딱 갈리는 게 고고학적인 증거자료로 딱 나온 게 이 유적이라서 유명해진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보기 쉽게 만들면 이렇습니다. 이 도로를 50m 단위로 가구를 해서 이렇게 도로를 구획된 도로를 만들고 그 안에 노벤치락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물류의 이동도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생활 식수도 있어야 되고 산업 용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우물들입니다. 우물들인데 건물지 안에 있는 우물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 우물도 있고 그러니까 공용 식수도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식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물들이 또 12개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 요 101급등은 이제 중복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마 여기에 상주했었던 사람들은 막 50가, 60가 정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전개축을 하면서 바뀌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노변치락의 형태가 보이는 것들은 이제 도로와 나란히 이제 계획적인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 집들을. 그러니까 도로하고 관련된 집들을 나란히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쪽에 보면 선착장이 있는데 이쪽 뒤에 나란하게 열지어서 세 동의 건물지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된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오면 물건을 보관하고 하역하고, 그게 하역장입니다. 하역장에서 통제하는 창고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창고 시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간동리 유적은 전체를 이제 조형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막 그 당시에 국제무역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관이 나오면 뭐 국제무역항의 표지 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거만한 선착장 국제무역항 유적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습지 환경이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유라 택지 개발 사업처럼 이렇게 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이 고김에만 변해 하다 보니까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디 바닷가에 숨어 있을 선착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도로를 갖다가 이제 세부 사진을 띄운 겁니다. 여기 Y자로 벌어지는 도로에 이런 이제 집들이 군집으로 배치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차적으로는 8m짜리 도로를 쓰다가 이만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폭이 나중에 12m가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물류가 이제 도로를 확장할 정도의 물류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갖다가 잠식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다가 교통량이 많으면 이 사람이 허락해주든 안 하든 토지 보상가를 매겨서 1.5배나 2.5배 더 주고 여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딴 데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건물지가 도로하고 도로 밑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집을 갖다가 파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07동의 건물지 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물지가 있는데 이 건물지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크고 얼마나 크냐? 이렇게. 이게 이제 발굴조사, 간동리 유적 발굴조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이 김해에 살고 계셨던 그 당시 동네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는 뭐 전문 발굴조사에 용역 따라다니시는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분들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서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고 그 지역 분들과 같이 이제 발굴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15개월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간동 유적을 소개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제가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료집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 유적을 발굴했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정면 한 칸, 두 칸, 세 칸, 측면 두 칸인데 여기 보시는 이제 여기 구가 이렇게 파져 있죠, 그죠? 보통 이게 이제 백주 건물지라고 합니다. 얇게 홈을 내서 그게 기둥을 박아서 세우는데 이 집 사이즈가 보셔도 이제 뭐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크다는 개념은 이제 면적으로는 뭐 30.6제곱미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건물은 신전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뭐 짓는데 왜 이걸 신전이라고 하냐면 이 신전에 사용되는 문짝이 나온 겁니다. 문짝이 나오는데 이 문짝이 너비가 1m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경 1m가 넘는 나무를 잘라서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문짝을 2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1m의 직경을 가지고 수령의 나무라면 어마어마한 나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나무를 문짝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신전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건물지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5호 대형 건물지는 그 당시 백주 건물지 행태로 있는데 여기 가야에 백주 건물지가 있는데 백주 건물지는 유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제 지역에서 가장 유행하는 건물지 중에 하나가 백주 건물지입니다. 그런데 가야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장인들이 아마 그 당시에 백제 쪽에 백주 건물지를 보았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가야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기들이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국제무역항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주 건물지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문짝입니다. 이 문짝이 이제 그 대형 건물지에 쓰는데, 보통 봉황대 유적에서도 김해 한옥 생활 체험촌이라고 하십니까? 그 김해에 가시면 한옥 체험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바닥에서도 저습지 유적에서 이런 문짝이 똑같은 문짝이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그 마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려고 이제 새 겁니다. 새거 만들었는데 쓰지 못하고 이제 선착장 주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짝이 나오면 보통 그 당시에 이 정도 문짝을 쓸 정도면 위세가 있어야 됩니다. 위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전이라든지 그리고 간청이라든지 이런 데만 이런 문짝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령이 큰 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을이나 곳곳에 노고수들이 있습니다. 노고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노고수는 뭔가 신선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동네 입구에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 항상 그 노고수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도 그는 이 정도의 큰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지도 다양한데 이렇게 생긴 건물지인데 여기도 기둥이 있는데 보면 소결토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기둥발에 초석을 놓는다든지 돌을 보강을 해서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소결토가 유독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할 때 이 소결토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이건 고상건물지야 창고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굴을 했다 보니까 이런 생활면이 나오는 겁니다. 생활면이 나온다는 말은 저희가 이제 딛고 있는 이 생활면에 생활했던 경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상건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면식 건물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철정 아시죠? 쇠등이 등이쇠 이런 이제 철 쪼가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때 주 교역이 철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오고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체로 볼 수 있는 점토 덩어리들이 막 나온 겁니다. 얘는 소결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 사람이 살았던 생활면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중장비로 다 걷어내버리면 그냥 고상건물지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와줌으로 인해서 발굴 조사를 할 때 이런 생활면을 꼭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고상건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고상건물지 행태를 지면식처럼 집을 사용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유적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굴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이걸 다시 해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이제 기둥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야 시기의 5세기 때 건물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목탄을 통해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해서 고고학적 유물로도 행식 분류를 통해서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편년을 하는데 거의 맞습니다. 그 삼국시대는 토기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25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행시각으로 시기를 구분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또 자연과학 분석을 이용해서 AMS 연대 측정,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하니까 이 유적은 뭐 5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옛날에 뭐 좀 어르신들 연배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집을 점토하고 어겨가지고 벽을 많이 만듭니다. 흙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니토가 흔적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초판, 이 나무 바닥 밑에 이렇게 초판이라는 판재를 깔고 그 위에 이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치마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목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와입니다. 기와.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식 기와,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이 기와를 만든 겁니다. 다 기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기와가 고고학적 증거로 자료로 나오는 게 몇 점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고식 기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고상 건물지 행태에 지면식 건물지 행태에는 아마 기와를 얹은 집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고식 기와고, 이건 주조 철부입니다. 철부. 그리고 이제 아궁이태는 아궁이태인데, 우리가 이제 부엌에 불 뗄 때 아궁이 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소죽 같은 거 뭐 많이 끓여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아궁이 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쇠로 하기도 하는데 점토로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토기처럼 구워서 그런 아궁이 태가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원식기와 이거는 초니토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틀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서 지면식 건물지도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비되는 도로에는 당연히 반드시 식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수원을 확인하였고 이 식수원이 이 우물입니다. 우물이 깊이가 얕은 건 1m 40 정도 되지만 깊은 거는 2m 40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에
우물을, 물길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게, 주택 개발을 해도, 지하수가 이 당시에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뒤에 배우산지에 반룡산이라는 산이 있고, 고기만의 바닷물이 있으면 그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지하수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근처인데 짠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피해서 땅을 파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하수를 우물을 파는데 우물의 깊이가 제각각입니다. 요 면적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지하수가 나는 깊이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물을, 이거는 얕은 우물이잖아요. 그죠? 여기 더 파면 불리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들이 다양한 종류의 우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지하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토기를 만들 때 쓰는 박자 뭐 이런 것들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선착장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다. 발굴 조사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선착장 지후에 이렇게 열지어 있는 고상 창고가 전용 창고입니다. 이거는 공동이 관리하는 창고, 간에서 이제 통제받는 창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사에는 이렇게 이제 관리되는 창고들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사는 형태가 있는 반면에 이제 도로들이 이제 구간별로 다 다른데 이 도로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야 도로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아, 나는 이것을 반드시 가야 도로라는 것을 입증해야 말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조사한 유적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석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 2년 하면서 이 도로를 계속 이제 파고 조사를 해보니 이 도로는 기초를 만들고 노체를 만들어서 배수시설까지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 포장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만드는 토목 기술의 공정이 시공 공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도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말뚝을 박아서 연약 지방을 강화하는 방법 요즘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 집안에 쉽게 나무가지 풀이 있는 나무가지를 깔아서 부엽을 만들어서 집안을 강화하는 거, 이 연약 집안에 다 쓰는 공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굴착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성토. 보통 요즘은 도로를 다 성토 도로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제 간동리 지역에서는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건 성토 도로, 어떤 건 지하식 도로, 어떤 건 지면식 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 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성토도로를 많이 만듭니다. 그 성토도로가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工적으로 다져서 만들면 그 도로를 갖다가 직선거리 길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토도로, 근데 이때 이 간동리 사람들은 주변 경관과 잘 접목되는 도로의 노면을 맞추기 위해서 지하식으로 굴착하든지 성토하든지 지면식을 그대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혼용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경관을 중요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 간선도로와 다양한 지선도로를 엮었는데 이 지선도로의 간격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 물류가 오고 가는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든 계획된 도로다. 예, 저는 가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도로가 원래는 처음부터 척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8m 도로를 쓰다가 물류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m에서 24m까지 도로가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24m의 도로폭은 그 신라 왕경에서 신라 경주 박물관을 가보시면 그 도로가 도로폭이 가장 넓은 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왕경 도로 중에서. 그래서 이런 도로를 잘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토하는 도로를 만들 때 연약 집안에 말뚝을 박는다든지 뭐 노체 시설에 돌을 이어서 강화하는 공법 이런 걸 쓰고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이제 콩자갈을 깔아서 노면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콩자갈을 깔아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파란색, 하늘색 이것이 이제 안거시설, 배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수시설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게 이제 가야 사람들이 왕경에서 볼 법한 이런 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근데 실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가 그렇게 열등한 국가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로 자료들이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양쪽에 척구입니다. 척구.
배수시설. 지금도 우리가 구조물을 끼워서 척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수레바퀴 흔적이 막 보이시죠? 이 수레바퀴 흔적을 갖다가 이제 조사하면서 그리면서 이제 폭을 다 재는 거, 이 도로는 1.2m, 이 수레바퀴는 1.4, 이건 1.6 이렇게 하면서, 수레의 종류가 다양하네?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구격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도로, 그러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이제 승용차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내가 끌고 다니는 수레의 그 당시에 이제 프라이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1.2m의 폭의 수레를 끄는 거하고 1.8m의 수레를 끄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끄느냐 소가 끄느냐에 따라서 수레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도 다를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쓰는데 이 간선도로에 양측구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레가 지나가면 이게 홈이 파집니다. 이렇게 이 수레 자국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다 공짜가 수레가 지나가면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도로는 관리되지 않고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공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무역학은 간에서 관리하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거시들,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길을 파보니까 이게가 척구가 높고 이쪽이 낮은 겁니다. 이 위쪽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쪽 아래쪽으로 배출을 시켜야 이 도로가 붕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목통을 넣고 이거 돌로 보강해가지고 이제 안거시들을 한 겁니다. 이 현대식 안거시들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안거시들은 백제의 풍납토성이라는 왕성에 가면 축성을 할 때 토성 안에도 이런 안거시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야도 이런 안거시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도로에 제가 배수시설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목통이 썩어서 점토화된 목통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U자로 볼록하게 보이시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로 아래에 배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를 포장을 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도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배수 상수도부터 만들고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도로를 깔고 이러는 것들을 가야시대 사람들은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런 그 연약 집안에는 이제 말뚝을 박아가지고 강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물길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이 교차로가 이게 연약 집안이다 보니까 이는 이제 다양한 말목을 박아서 지정을 해서 강화시켜 갖고 노면을 포장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도하면서 좀 그냥 박혀 있는 돌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박혀 있는 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 가는 도로에 이게 있지? 그런데 이 돌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도로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수레바퀴 흔이 이 안쪽으로만 쭉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레바퀴 흔이 이쪽에만 있는데 여기 도로에는 더 이상 안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할 때 이건 노견 표지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 사람들도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주택가로 들어가니까 위험하니까 이게는 노견이 있다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노견 표지석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을 쪼개서 보니까 지정을 해서 이 돌이 침하되지 않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꽂은 돌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박아놓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녹용 표지석이다. 이 표지석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도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해 경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삼국시대의 국제무역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선착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10분 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선착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선착장은 여기 이제 제가 장교라고 했는데 이때도 이제 이름을 선착장으로 할까 뭘로 할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선착장도 최근의 개념이다 보니까 옛날에 사용한 용어 장교라고 그 장교는 지금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변에 돌출되어 있는 시설물 그걸 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설물은 어쨌든 육상교통로하고 해상교통로하고 만나는 겹절지에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배가 들어오고 배가 들어오면 육지에서 다른 교통도로 이동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결절점에 위치하는 게 특징이고 강동미 장교는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가 해안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해안선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안 시설을 갖다가 하고 여기 돌출되어 있는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돌출된 23m짜리 이제 장교 시설을 갖춘 건데 이렇게 짜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잘 정리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놓는데 그냥 상판을 놓는 게 아니고 이 교각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짭니다. 결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발굴을 한 겁니다. 저는 이거 설명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2달 동안 그 2달이 하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에는 아파트 시설, 하우스 시설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단독 하우스 시설을 겨울에 덮는 부직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직포를 이걸 다 덮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8시에 근무를 시작하거든요. 8시에 우리 발굴단이 저 부직포를 걷어내고 발굴을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씩 덮었다가 펼쳤다가 이걸 반복하는 걸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유적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그걸 군소리 안 하시고 그때 독립주민이셨던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 순탁장을 찾았기 때문에 이 유적은 저한테도 잊혀지지 않고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잊혀지지 않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교각을 박아가지고 요 보면 상판이 보이시죠? 이제 유기물 이제 상판을 깔았는데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요런 이제 테이블 같은 상판을 교각 위에 놓아서 이제 놓은 구조가 되겠고 이 교각입니다. 근데 이 교각이 박힌 지점이 해발 1.2m입니다. 상판이 놓인 지점이 해발 1.8m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공학적 자료로는 해안선이 정확하게 나오고 장교 시설도 나왔으니까 그럼 자연과학적인 분석에서 여기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이것은 100% 확실한 순탁장이다.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의 황상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리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해법을 통해서 토양의 샘플링을 다 한 겁니다. 각 지점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닷물에서 사는 이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담수역과 기수역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 인해서 고김해만의 해안선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조의 고수일 때 그 당시에 해수면이 지금부터 1800년 전에 해수면은 고수일 때 2.6m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 적용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6m도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했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전하고 최고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상판이 해발 밑에서 확인됐다 했습니까? 1.8m,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최고위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2.6m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20.6m까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최고위 수위는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태풍이 슈퍼 태풍이 와가지고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최고위 수위가 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하셔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교각 선착장의 다리빨이 1.2m에서 1.8m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장교 시설의 깊이가 깊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60cm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배가 들고 난다는 말 했냐고 이렇게 이제 제가 발굴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들고 나왔냐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아까 제일 처음 생각했던 이 갯골이라는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착장은 그 배가 중구조선이라든지 구조선 배가 바다에 어떤 지점에 접박해 있으면 거기서 물건을 나눌 수가 있는데 선착장은 바로 들어와가지고 하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근데 그거는 지금 시스템이고 그 당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물건을 날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가 감독리랑 해서 김해를 해서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갯골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저관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담으로 가장한 그 해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바로 앞에까지 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벌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백기를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단에 가는 분도 있는데 아닐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거기서 한번 점검을 하고 나중에 보여줄 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를 통해서 물건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안하는 배들은 백평양 편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각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다 가져가갖고 이제 수정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나무를 가장 많이 썼을 것 같습니까? 참나무. 다른 사람은 또 없습니까? 참나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린나무 아닙니다. 제일 많이 쓰는 소나무? 네? 소나무. 그 참나무, 소나무 이런 걸 많이 쓸 거라고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수정 분석을 하니까 밤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이게 굴참나무 종류의 밤나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식생이, 그 당시의 식생이 아마 그걸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밤나무는 저지대에 박으면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나무도 저지대에 교각발로 많이 쓴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보통 굴참나무, 참나무과 소나무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비봉리의 배는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신석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배, 상령 비봉리 배, 무슨 나무 같습니까? 힌트를 좀 주십시오. 예,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겨울이 돼도 푸릅니다. 소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제 확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뒤져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해서 발굴은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 틀고 간이 호미로 이렇게 긁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노출하는 겁니다. 이게 저지되다 보니까 이런 하파를 갖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노출을 한 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되고 왔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목기가 다양한 목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썼던 목기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석탑장 저지대 리조를 조사를 하면 그 당시에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결구하는 토목과 관련된 흔적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디귿자로 결구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부재로 사용한 건물지 부재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고유처럼 만든 것들 막 다양합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저는 이거 촌에 있을 때 소유물을 만들 때 많이 썼습니다.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목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목기들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나무 장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나무는 벌써 이제 이 나무 원목을 마름질이라고 하는데 이 원목을 딱 보고 어떻게 마름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나는 이걸 마름질을 해서 탁자를 만들겠어. 나는 이 마름질을 해서 다른 의자를 만들겠어. 이런 것들이 벌써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인들은. 근데 이게 실제로 마름질을 분석해 보니까 마름질은 뭐냐면 나이테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옆으로 잘랐는지 위로 잘랐는지 그 구조에 따라서 내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잘라내는 그 마름질을 해야 기본적인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다듬어 갖고 목기를 만드는데 마름질이 다 달라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름질에 따라서 목기는 기본적으로 용도가 벌써 결정이 된다. 이게 내가 농업으로 쓸 건지 공부로 쓸 건지 그러면 내가 이게 다른 이제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틀을 만드는 장인, 목기를 만드는 장인, 기금속을 만드는 장인, 그들의 노하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하우에는 그분들의 노력과 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장인 집단은 그래서 전문적으로 장인 집단이 있다는 게 고도화 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귀한 장인들이 양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목기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제 환경을 보면 발굴하는 사람들 정리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저 목기들은
보관을 하려면 다 물에 담궈야 됩니다. 그 부식이 안 되게. 노출하고 나면 사진 찍고 나면 빨리 이제 이게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기를 담는 통이, 다양한 통이 필요한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 보관을 하고, 연구소 간서같이 막 이런 연구를 하다가, 김해 유라에, 장이 있었는데 놀러 갔다가, 그게 이제, 오물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물전, 그 사장님한테 배운 겁니다. 오물전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첩을 뭐 이렇게 담고 담아놓은 장치를 담고 하는데 봉지가 너무 다양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장님이 어디 샀습니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그 오물전 전가에 넣는 그 비닐봉지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그때 알고 이제 두성원에서 찾아가서 이 사이즈에 맞는 이제 봉지를 다 사가지고 이렇게 물을 채워서 딱 비닐봉에서 딱 치고 이러니까 보관이 너무 용이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나와서 다 이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한 겁니다. 한국 고고학 개설 책자에 나오는 모시도입니다. 당연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 시설을 이렇게 해안변에 호환 시설을 만들고 25m짜리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처음 발굴할 때는 5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기획사로 꺾이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양목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판을 올리고 이런 이제 아까 보셨던 것들이 이제 복원에 있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선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국제무역항이 그 당시에 진이다. 그래서 그 진의 구조는 그래서 저는 인류적 감동진이라고 최근에 이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고 나는 장교 시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재반 시설이 있는 거예요. 주거 공간, 창고 공간, 생산 공간, 교통 시설 이런 유기체들이 종합되어야만이 국제 무역항이 선착장이라고 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배하고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는 이거는 이제 1.2에서 1.8m는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폭을 두 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를 통해서 이 폭 안에 있는 수레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다양하게 고고학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이 되냐? 보통 이제 고구려 백화에 이제 수레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타는 수레, 물건을 나르는 수레, 성룡하고 이제 다 다른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륜의 폭이 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부여능단지에서 이 수레 바퀴에 이 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근에 보면 이런 수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폭이 보통 5cm, 10cm 내에 이렇게 되는데, 좀 큰 것도 있긴 합니다. 보통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레의 부속구들이 강주 신창동 저듭지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배가 나온 겁니다. 그 수레의 배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쇠바퀴에 축에 보면 쇠로 만들어서 축에 연결하는 부속구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는 다 썩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차관이라고 하는데 강동리 지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런 수레 이거 나무는 썼고 남아있는 철망 차관만 남아있는 차관이 있어야 나무를 짜가지고 길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품이 중요한 부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 모양 토기, 수레 모양 토기를 통해가지고 이 수레가 여기 수레만 봐도 보면 다양한 수레가 나오죠, 그죠? 토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다양한 수레를 보고 뜨고 이제 흉내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수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레가 나오면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로폭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가야시대 도로입니다. 이 척구가 있고 이거는 지면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면식 도로. 그 지면식 도로는 이거 수리 보수나해갖고 계속 쓰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굴차식 도로. 요거는 이제 창원 사림동에서 나온 도로인데 요거는 이제 굴차식 도로인데 굴차식 도로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거는 굴착식으로 파서 만드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홍수가 오면 물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도로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포장되기 전에 비포장도로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비포장도로가 오물 처리 시설이기도 하고 생활 폐수물 처리 시설인 겁니다. 대부분 문 열고 그냥 전대하러 갖다 버리고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로라는 기능에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꿀차익 도로는 배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름 속에 많이 만드는 겁니다. 구름에서 산사태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굴샤식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로도 사용하면서 빗길에는 우수를 처리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식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수를 처리하는 기능보다는 도로를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면으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도로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립니다. 지금 좀 빨리 나가죠. 예. 그래도 한 40장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통수단에서 수료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 배송리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빠른 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독주목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통나무를 U자로 파가지고, 독주목이라고 하면서 1인 2인 이렇게 노르드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중고려선입니다. 아랍지에서 배놀이 하려고 만든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랍지 연못에 띄워가지고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중구조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남해안의 조속 간판에서가 큰 데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깊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조선입니다. 5년 항해를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도 1호선이라는 것은 고려조선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중무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들이 다 구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 배는 우리 지역에서는 김해 열내리에서 나온 배 모양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현동배가 아주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조선의 표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거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인이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고 그냥 모티브 착안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상상으로 배를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보고 본떠서 만들어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기로는 그 당시에 항해했던 중구조선의 부재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부재가 김해에서 한전에 출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김해 예래리 현동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김해 예래리 배. 예래리 배는 밑에가 팽팽한 팽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속 간판회사가 큰 남해안에는 아주 유용한, 그리고 강가에, 낙동강이나 남강의 강을 따라서 움직이기에는 아주 유용한 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산 현종에 나온 중구조선입니다. 그리고 이거 경주 금정 쪽에서 나온 이제 카누 같죠, 카누. 이는 이제 1인용 배도 있고, 이거는 강주 시창동에서 나무로 다듬어서 장난감으로 만들었겠지만, 이런 이제 배들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마리산 고분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무덤을 많이 파재기니까 이제 무덤을 공업하고 좀 딴 것 좀 파자고 하는데도 무덤을 파면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이슈화되기 쉽고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발굴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무덤 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무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고총 발굴, 조사를 하면 이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 국악의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무덤 연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고가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파트 중에 우리가 마을, 칠학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고분, 무덤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이러는데, 그 두 개가 양대산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도 좋고, 죽은 자의 공간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개만 너무 거대해져 버리니까, 다른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좀 고맙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또 파보니까 또 좋은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행토기가 일괄세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산 건물지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서양화상을 또 연구하기에는 또 이만한 또 유물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배 모양 토기 말고 실제적인 배의 부속구가 나온 게 이 유적입니다. 봉황대 119-1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봉황대 유적의 해양대 근처에서 출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토 장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재가 배의 윗부분, 그래서 이제 현동 유적에 나온 중구조선의 그 위에 부분 구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장인이 현동 그 마산만을 지나서 남해안을 거쳐서 외계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갈 때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속구가 배모양 토기하고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모양 토기도 그냥 만든 건 아니구나 보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 부속구가 이렇게 결부되는데 요 토기는 이제 이 토기도 바로 배모양 토기인데 일본에서 만드는 토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속구가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별박물관에 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배모양 토기인데 이 배모양 토기가 밑에 깔고 있는 게 철소대 철정입니다. 등이세. 이걸 갖다가 이제 배에 싣고 수출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반도체와 같은 겁니다. 가장 비싼 겁니다. 이게 철정이. 이 철정을 중국에도 보내고 일본에서 팔아서 가야가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정이 그 대성중 고분군 1호 무덤에서는 이 철정이 한 100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가야 초창기에 3세기, 4세기 전성기 때, 건강가야 전성기 때 가장 많이 팔아먹는 게 철정입니다. 이 철정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이즈가 커졌다가 5세기, 6세기 가면 이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화되는 것들이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철정의 종류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성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농공구를 만들지 공구를 만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철정의 형태도 바뀐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운반석 풍속도에 보면 이분들은 놀이중, 이분들은 세곡선 운반중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을 통해 가지고 세곡선 운반을 하는데 이게 뭐 운반할 때 배역을 이동하면 제일 좋지만 기상이 악화돼서 침몰하는 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문선의 배를 실제 침몰이 된 건지 그 지방에 탄강오리가 침몰했다 하고 먹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조문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배의 종류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느닷없이 들어간 PPT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제철입니다. 철생산. 저는 이제 토목고고학하고 제철, 고대 제철을 연구하는데 고대 제철을 연구할 때 건강가야 철 생산의 회로하고 육로를 이제 상승할 때 보여주는 도면이 느닷없이 들어갔습니다. 조희정 선생님이 PPT를 빨리 주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도면은 아주 중요한 도면입니다. 건강가야의 해수면이 이렇게 고김에 많은 강동진을 통해서 이렇게 해반진, 강동진. 그러니까 봉황대 유적은 저는 해반진, 그러니까 제가 진으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기명안의 진, 유적을 하게 된 진이 있고, 고 대산만 해도 진이 있을 건데, 김해 예래유 유적이 가장 큰 제철 유적 뒷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진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마산만입니다. 고 마산만인데, 여기가 hen동 유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봉민동 유적, 이게 다 철 생산 유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철을 만들어놓은 유적들입니다. 그런 유적들 주변에 다 진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철정을 만들어서 정익세를 만들어서 저 진을 통해서 계속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구가 하나가 지금은 뭐 부산항 하나, 국제무역항이 부산항 하나 이게 되는 시절인데 이때는 하나 갖고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류는 이동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거리가 단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쇠가 나는 곳에 철강석이 있는 곳에 가서 재료를 내서 철정 형태로 만들어서 소비지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이 발달된 곳에는 배후에 반드시 철강산이라든지 제철 시장 마을, 제철 마을이 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제가 사용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동진, 중동진, 강동진, 간동진, 해반진 이 진들은 전부 다 발굴 조사를 확인된 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여객이라든지 행동 유적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에 보신 도면이 창원 김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금강가의 그 생산품이 철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생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적에서는 4, 5세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금강가의 번성기 때 확인되는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재밌는 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도 만들었고 맞추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보고했던 책을 제가 집필 따라서 2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우편으로 2권을 보내왔길래 이걸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YMCA 시민대학 가서 좋은 대답을 해주신 분에게 꼭 한 권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 책은 국립문화재 연구소 가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필자라고 2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가야의 교통이라는 내용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의 한 반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걸고 지금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 16세기 때 동인대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유럽에 보내는 게 후추입니다. 후추를 갖다가 유럽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느끼하니까. 네, 느끼하고 고기 냄새를 없애주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후추의 기능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가공육을 만들어갖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염장을 하면 필연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그럼 그 냄새를 없애주는데 후추가 대길입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그리고 부식하는 속도를 줄여줍니다. 상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후추라는 것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 아주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목숨 걸고 동인도 회사 인도에 와가지고 이제 싣고 가면 유럽에 가면 몇 배를 주길래 도대체 이 후추를 갖다가 싣고 목숨을 걸고 싣고 나가겠습니까? 자, 그 대답을 하기 시기 전에 강진에서 40년대, 70년대 우리 그 큰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장 담는 항아리. 그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요건 제가 답을 다 적어놓은 거죠. 네.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자기를 그 나주나 이런 데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제주도나 우리 남해안 쪽에 이렇게 팔아먹으면 이물을 몇 배를 남기냐면 도자기는 4배, 옹기는 5배로 받습니다. 주식 많이 하시죠? 주식 그래도 보고 있으면 이 400%, 500% 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엄청 결정해서 사가지고 고점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옹기는 이 바닷길을 이용하는데 이 바다는 엄청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옹기,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학자들이. 이 옹기를 배에 실어서 남해안에 한번 항해를 해보자. 옹기 배, 나룻배, 배를 만들어서, 중구조선을 만들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그 물배를 잘 아는 그 당시에 옹기 수송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남아 계셨는데 그분 한 분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100km 가니까. 그 실제로 가보니까 하루에 많이 갔을 때는 40km, 많이 못 갈 때는 20km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해안에서 배를 움직이는 게 이 당시에 연안 항해를 하더라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안거리, 눈으로 보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치판을 가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나중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만장국 시대만 해도 시안거리를 통해서 연안 항로를 통해서 신석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배를 가지고 가면 400배, 500배의 이제 이물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물류의 이동 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면 도대체 후추를 갖다가 유럽에 가가지고 도저히 얼마를 남길 것 같습니까? 네? 10배. 100배. 150배. 1000배. 500배. 답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아셔서 아마 아시고 가만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100배를 남깁니다. 네. 네. 근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운트 하겠습니다. 맞추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길이 중요한 겁니다. 목숨 걸 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한 객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가져온 겁니다. 수천만이 물이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이 100길을 알고 물이 빠졌을 때 이 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까.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길을 모르면 이 뻘에 가둬집니다. 그럼 이 가둬지면 8시간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럼 8시간 꼼짝달싹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현지인들이 납 들고 도끼 들고 이거 오는 겁니다. 싫은 거 내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옹기 장수가 배를 갖다가 전반을 해야 됩니다. 한 40km 와가지고 그 동네 사천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포구 마을에 이장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옹기 하나 내놔 이렇게 옹기 하나 줘야 이제 하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기를 팔러 갈 때 각 기항지마다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옹기를 하나 주고 제가 안전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의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이 쫙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가야 되지. 물이 들어왔을 때 나가야 되지. 물이 빠지고 있는데 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잘 아는 현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항해는 결코 쉬운 항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잘해도 정박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줘야 됩니다.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물도 없고 필요한 생필품도 살 수 있는 게 고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출발을 하면 강진에서 출발하든 나도에서 출발하든 이게 이제 날수를 갖다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이제 65km를 한 방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방에 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조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한 방에 옵니다. 근데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와야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이거 도차가 두 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안 항해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류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65km 한 방에 딱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30km로 도는데 그제를 이제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연안 항로를 따라갑니다. 보통 30km, 45km, 뭐 60km, 평균을 하니까 40km, 뭐 45km를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지형 지물에 따라서 이런 거리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해안의 연안에 이런 이제 기항지들이 발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항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이 지도에 있는 거하고 이 연안 루트가 일치합니다. 똑같이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런 이제 밑밥을 제가 깔아놓은 겁니다. 철 교육을 할 때도 이 연안 항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연안 항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2, 3세기, 3한 시대에는 이런 이제 패총 유적, 부산에는 동네 패총, 진해에는 웅천 패총, 그리고 이제 김해에는 현리 패총, 창원에는 이제 성산 패총이 유명합니다. 마산에는 현동 패총, 고성에는 도로도 패총, 사천에는 녹두 패총,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기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류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알아야 됩니다. 연안 항로를. 그래야만이 이제 장사를 잘 할 수 있고, 물건은 사고 나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재련로에서 나오는 철을 팔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연안 항로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이제 만들었던 철은 이런 이제 철강석이 나야 되는데, 경상도 지역은 이 철강석 맥이 거의 70, 80%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철이 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데 고대사에서는 이런 적철강, 이런 이제 파쇄한 적철강을 이용했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면 토철, 사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술력이 발달돼서 이제 흙에서도 철을 뽑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도 이런 이제 철 생산과 나오는 설레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야가 철 생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노루강산입니다. 이 양쪽으로 이제 이 철강석을 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맥이 암석인데 여기 철이 있다는 걸 알고 캐낸 겁니다. 이 대표적인 노루강산입니다.
최근에 EBS 깨어나는 가야 다큐멘터리를 지난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3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에서 거금을 들여서 깨어나는 가야라는 다큐멘터리를 교육용으로 제작했습니다. EBS 1TV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1부를 보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2부에도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3부는 어떻게 편집됐는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노두광산을 이제 소개를 했던 겁니다. 여기 고성입니다, 고성. 예. 그래서 이런 제철 유적이 많지 않습니다, 가야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창원김해 지역에는 이런 이제 철소재를 만들어서 수출품으로 사용하고, 이건 삼배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야인 사람들이 가장 잘 만드는 게 됩니다. 삼배하고 이 철정. 그런데 이제 이 기항지, 대표적인 고성 동해동 유적 기항지입니다. 고성, 지난 작년에 고성 다녀오셨죠? 고성이 이제 제가 소개할 때는 사적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사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이 유적은 대표적으로 기항지 마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해동 유적의 사람들이 고성만을 딱 들어오면 뭔가를 하나 주고 가야 됩니다. 뭘 줬냐? 이게 이제 왕망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이 멸망하는 그 사이에 만들었던 신나라 왕망이 만든 나라, 신나라에서 만든 화폐 대천 50이라는 동전입니다. 이 대천 50은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제주 산지항과 고성 동해동 대천, 그 동해동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는 왕망은 쉽게 말해 1차 화폐 개혁이 그러니까 BC 뭐 18년 뭐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폐는 전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유적은 3세기, 2세기, 3세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벌써 그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사용하지 않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번쩍번쩍 빛나는 있는 게 이제 기념 조각처럼 이제 주는 겁니다. 야, 이런 거 봤어? 안 봤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 이거 줄게 이러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준다든지 이런 이제 칼집, 장식, 부속구, 사치품들을 갖다가 내놓은 게 또 신기한 물건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줄게, 뭐 물 좀 줘, 고기 좀 줘, 뭐 이렇게 해서 기왕에서 교환해 가는 겁니다. 생필품하고. 그리고 당연히 수출 물류가 오고 가고 수출도 하겠죠. 수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미세품들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철정의 대가의 기준으로 갖다가 택시를 하는 거죠. 물물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런 이제 강행동물 이런 것들은 뭐 일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외인들이 왔을 때는 막 번쩍번쩍 하거든요, 이게. 청동은 우리가 부시된 걸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는 번쩍번쩍하는 황금빛이 납니다, 청동도. 청동 복제인 거 보면, 창원들이 이렇게 걸고 있는 거 보면, 눈이 부셔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번쩍번쩍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번쩍번쩍 하는 걸 팍, 새로운 물건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중국에서 나는 중국 남방 운문조라는 그 토기가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이게 찍어갖고 만드는 토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생활 가락바퀴 뭐 생활 용품도 있고 환경도 있고 강행동물도 있고 금사도시 그 다 명품입니다. 그 당시 명품들을 교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다 돼갑니다. 지금 이제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남정으로 해서 세력이 약화됐지만 그것이 곧 가야의 멸망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 고구려 남정 이후에도 가야는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다가 뭐 신라에 이제 복속되는 것이 원기록으로는 532년이라고 하는데 532년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요인 중에 대외적으로는 고구려 남정과 보성팔국 전쟁으로 세대해진 것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아마 교육권은 상실하기 때문에 멸망을 더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교육권의 상실에 주 수출품은 설정이었다. 그럼 철 소재가 고갈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야의 멸망은 뭐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표적으로 철 자원의 고갈이 가야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다. 그렇게 보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철을 막 생산하는 유행하던 시절이 있으면 이제 그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로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일어났듯이 반도체 다음을 또 생각하는 것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재화라는 게 뭐냐? 가치의 재화가 지금은 이제 1톤, 제 1톤이 현재 단위로 하면 1g에 1원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 100만 원 하거든요. 철값이 오를 때의 변동사항은 있지만, 그러면 이제 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골드 1g에 지금 제가 이거 PPT 만들 때가 8월 20일이었습니다. 8월 20일 때 1g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10만 원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철은 현대에 오면 1g에 1원밖에 안 해. 너무 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는 1g에 10만 원 정도 하는 정도로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철이 있던 시절이 있으면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 하거든요. 황금이 이제 유행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이 되는 시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야에서는 그렇게 황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저입니다. 30살 시절에 소비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보다 20kg나 적을 때였습니다. 그게 지금 20kg나 쪘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 일적을 15개월 동안 발굴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일적이 발굴단 감동일적을 소개하며 돌아다니는 덕은 제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이 발굴단에게 박수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10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정기도 선생님께는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강의를 잘 하시네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래, 그 예나 지금이나 시설을 짓는 구조나 공법이나 또 배수 처리나 이런 것들은 뭐 기술이 좀 변하고 재료의 변화에 따라서 형태는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구조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장인이 상당히 많이 있은 것 같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장인이 뭐 그냥 나옵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장인이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 기술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인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상당히 사회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에 금과 철을 비교하시는데 그건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금은 금대로 사용 가치가 있고 철은 철대로 사용 가치가 있죠. 금으로 칼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은 대개는 그 당시에는 뭐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장식품으로 사용되었고 칼은 생활 도구나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이 있기 때문에 철이 좀 쇠락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그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공이 있는 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치의 제하에 건강가야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은 4세기 때, 3세기 때 이제 수장급의 중심으로 통제받다가 4세기, 5세기 이후가 되면 다양한 곳에서 이제 철을 만듭니다. 이제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원가야에서도 철을 만들고, 그러니까 고성가야에서도 철을 만들고, 고령가야에서도 철을 만들고, 그 남원의 기문과 대사가 있는 곳에서도 철을 만들고, 백제도 철을 만들고. 그 기술이 보편화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편화되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철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장간이라는 곳에서 호미를 구하고 싶으면 가서 주문해서 받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의 대상이 안 된다. 네, 안 돼. 넘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 제한을 그럼 가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그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신라는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이 공공수익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가야하고 또 신라가 고대 사회에서 변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강의자 철을 다루는 그 기술들이 고대에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를 위협사탐으로 어느 쪽에서 전례가 전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YMCA 시민대학은 질문 수준이 너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험도 해보고 유색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하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연구 성과를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은 우리 가야 지역에 이런 시기에 유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에 이런 시기에 철 생산 유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배안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문화가 전파되었다가 이 전파된 것이 일본으로 건너갔어.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남한이 있고 북한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가장 이런 식의 철 생산 유적들을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철 생산 유적과 철기 그러니까 부장 유물이 철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 유물은 철기는 완성된 작품을 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철을 뽑아내는 기술은 유적에서 확인하려면 철광석 반드시 필요한 철광석 그 다음에 목탄 그 다음에 이제 철광석을 녹이면 나오는 전래거, 찌꺼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련을 해야만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차원타오리 유적이 그런 철 생산하는 유물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기 유물 말고. 그래서 철 생산 그 타오리에는 30호 목감묘, 64호 목감묘에서 전래거가 확인이 되고 64호 목감묘에서는 6kg짜리 철광석이 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오리 유적이 기본 전후한 시점에 번성한 유적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이 타오리 사람들은 철 생산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여줬던 재료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4세기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료, 고고학적 실물 자료로 재료노가 확인이 되는 건 4세기가 제일 빠른데 그러면 이제 이 4세기가 우리가 철을 생산하던 시기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때가 제일 번성하고 제일 잘 만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타오리인들부터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덤 공간에 이 철제 슬래브를 부정하는 습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고려 조선에 가도 야장 장인들의 이 직능을 가지고 있는 야장들의 무덤에는 그걸 갖다 부정하는 습속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장인 집단의 무덤에는 이런 이제 철 생산과 관련된 찌꺼기, 철 찌꺼기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헌하고 있구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가야에는 교육 전원 시점에는 철 생산 기술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제 철기 유물은 그 이전에 나옵니다. BC 4세기, 3세기 때도 조금씩 이제 되기 시작했다가 2세기가 되면 철기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BC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철기 유물은 단야만 해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드려가지고 철 소재가 있으면 재료는 못합니다. 재료는 이제 철광석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증거 자료는 현재 빠른 게 차원타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물 속에 철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 그게 이제 중국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교하느냐? 중국은 이제 고대 대철 이런 걸 연구하니까 이제
철 중심이 이제 재련을 해서 나오는 철 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선철이 잘 안 나와요. 선철은 구조 철강석에서 철강석이든 소철이든 사철에서 뺐을 때 철 찌꺼기가 많이 없는 겁니다. 거의 그 선철에 순도 높은 철을 그냥 뺐는데 순도 높은 철을 뽑는 게 태어난 기술이다 이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철은 이 선철은 주도 제품에 부어서 틀에다 부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건 잘 깨집니다. 철이라는 것은 연성,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건 두드려 갖고 단타를 해야만이 강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련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두드려서 용공구나 무기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대 제철은 계련철 중심인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도 손기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제철 유적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계련철 중심의 고대 제철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의 제철 연구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선철 중심의 제철 기술력으로 발전을 하고 선철도 하고 계련철도 생산해 내는데 주 생산 루트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도 주조를 합니다. 주조를 하는데 똑같은 건 툭 부딪히면 잘 깨지죠. 그게 이제 선철로 만든 거라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대량 생산하기 좋습니다. 소치라는 것은 틀을 만들어갖고 주조를 부어갖고 찍어내니까 대량 생산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재련로 자체가 이제 고루가 우리 고대 제철로 같은 경우에는 한 2.8m, 뭐 1.8m 이 정도인데 중국에는 한 그거 1.5배, 2배 정도 되는 큰 고루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이제 철강석을 많이 넣어서 선철을 뽑아가지고 털을 주조하는 그 풍차도 큰 풍차를 씁니다. 그러니까 철 생산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련철 중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력을 보고 자기들이 철강석을 간단하게 개발하는 걸 배워오더라도 우리 집에 오면 우리만의 또 맞는 기술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일본으로 가면 일본은 6세기 때 가야 이제 제철 유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빠르니까 당연히 우리 쪽에서 기술력은 간 겁니다. 그런데 일본 하면 우리가 사무라이 칼 많이 아시죠? 알아두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제 다다라 제철이라는 이제 평형노에다가 철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걸 강철을 만드는 기술력은 자기들만의 기술력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집단이라는 게 기술을 배워올 수는 있지만 그 장인이 만드는 또 어떤 기술의 노하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똑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련철 중심으로 고대사회의 철 생산이 유지되었던 것은 그러니까 단조해갖고 주조하는 것들보다는 단조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선철 중심이다 보다는 계련철 중심. 이 계련철은 범세계적인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범세계적인 기술력인데 뛰어난 게 한반도입니다. 유럽 국가하고 비교해도 계련철을 가지고 가공하는 단련단자 기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유독 뛰어납니다. 이거는 뭐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다양한 철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은 아마 당연히 이제 중국의 문명이 선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해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쟁 기사를 보면 이주민들이 되게 한반도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기후 때문에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기술을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그거는 여기 자연환경하고 뭐 여기서 나는 철강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는 철강석하고 중국에서 나는 철강석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조사했던 밀양 건국 제철유적이라고 있는데 그 신라시대 제철유적인데 그 철강석에는 CaO 함량이 높은 겁니다. CaO라는 건 뭐냐면 우리 폐각 조개를 집어넣으면 용론점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00도까지 안 올려도 쇠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철강석 안에 벌써 CaO 함량이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대를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철강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철강산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밀양 건국 제철유적에 있는 배우산지의 철강석 종류도 다르고 김해 이제 상동 철산 매리철강 뭐 이런 철강에 있는 철강산도 전문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들은 어떤 철강석을 또 쇠를 뽑을 때 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뽑아내보면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단타에서
탄소를 빼가지고 어떤 철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철 제품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솥을 만들어도 같은 두 단위를 만들더라도 그 만드는 방인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나고, 그걸 갖다가 극격화 시켜주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통제하는 시스템, 그게 고대사에서의 아마 정치 권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보항비유적이 발굴이 많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m의 성을 쌓아서 돌려서 그 안에 어떤 진기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성을 쌓았을까? 그러니까 그 안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철을 생산하는 공방도 있고, 골각기, 철이 일상화되기 전에는 골각기가 우리 생활 필수품입니다. 골각기로 낚시바늘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들고, 우리가 쓰는 공구도 만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각기 공방이 있고, 그 안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공업 집단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가야의 고대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왕성을 찾으려니까 왕성이 안 찾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왕성이 꼭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 고대사회의 고왕성이라고 추정되는 안에 여러 가지의 수공업 집단이라든지 그런 정주했던 모습들을 쪽에서 더 세분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욱더 가야의 고대사회를 복원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기 제가 대산에서 왔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산만 가는데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실 광호는 대초이 발견됐고 이게 가지고 민주이 이게 대한 바닷가에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낙동강을 해가지고 그러면 연수가 올라왔을 건데 바다의 예선을 지금 대산만 가지고 봅니까? 안 그러면 좀 더 이쪽 남지 쪽이나 이쪽으로? 네, 그 낙동강 하구가 예전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만조시 때는 이제 바닷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창녕이라든지 대산에 가시면 우포녹도 있고 그 늪지들이 발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바다가 이제 해체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육지와 그 석고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환경은 이제 삼국시대 이제 BP 이제 1800년 전에는 바닷물이 이제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 물이 이제 빠져가고 계속 빠져가고 지금의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에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경들은 뭐 요즘 이제 그 해수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다르는데 그 환경들은 만년 단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이벤트가 이제 뭐 4.2K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1.8K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해수면이 급격하게 들어왔다가 빠지고 이런 이제 큰 이벤트가 있는데 지리학에서는 그런 이제 해수면 변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해수면이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왔다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제 생각이고, 그게 이제 빠져나오고 지금의 형태를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산면까지는 이제 바닷물이 충분히 들어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더 연구를 해서 그 지형을 디테일하게 좀 확인해야 되는 뭐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뭐 김해 함안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고성은 최근에 고성 송악동 정비하고 동해도표 쪽 사전 지정하면서 자연과학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만하고 다항만 쪽이 그 들판 쪽이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한참 연구 중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대산만까지는 충분히 들어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물은 상시적인 바닷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제 고수의 만조일 때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환경,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물 환경하고 바닷물하고 같이 만나는 기수역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 되신다 했는데 전 데리도록 하겠습니다.